네, 1심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목걸이는 압수하기로 했고요.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차윤진 기자, 먼저 혐의별로 좀 선고 형량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도합으로 계산을 하자면 총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몰수를 했고요. 또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또 특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앞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었고요. 또 이제 그 벌금 액수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 요건이 달라져 분리 선고해야 하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역시 이제 특검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을 땐 이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무죄고요. 또 명태균 게이트 역시 무죄로 선고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좀 혐의별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차윤진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내려졌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일부 유죄가 선고가 된 상황인데요.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샤넬백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윤영호 전 본부장과 통화를 하면서 통일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봤고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선 수재 법리에 따르면은 이제 개별적인 그 금품 하나하나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알선 수재 행위 자체들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식과 연관성이 있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판단했는데 결국은 단순하게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했다라고 했던 피고인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일정한 이제 청탁의 목적, 즉 알선 수재의 대상이 되는 어떤 목적에 대한 것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수한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 재판장이 얘기를 할 때 보니까 포괄적 대가 관계가 있으면 인정을 한다. 이번에도 좀 이렇게 넓게 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뭔가 이런 형태로서 알선 수재 명목으로 금품을 공유할 때, 자, 이 지금 건네는 샤넬백은 가나 공화국과 관련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징하지 예, 않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일정한 권한을 이용한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과 관련된 알선과 관련돼서 이것이 건네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과 개별적인 선물들 간의 연관관계를 특정해가지고 인정하거나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대가성도 인정이 된다. 그렇게 본 겁니까? 네, 그 세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아까 보면은 그런 지시를 내리고 각각의 부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특정 종교 단체가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정 종교 단체의 어떤 현안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들이 다 인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재판에서 다루지 이제 통일교나 이제 그런 종교 단체들의 집단적인 담원 가입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유착 관계에 대한 것들의 하나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이 샤넬백 관련해서는 처음에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뒤늦게 이제 준 사실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포 목걸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여한 사람이 명확하게 그것을 진술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샤넬백 2개는 받았는데 목걸이만 안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아까 뭐 처신이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그 행위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심하고 그런 금품들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샤넬백들을 마구 수수를 특별한 문제 없이 마구 수수를 했으면서 갑자기 목걸이만 안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 맞지가 않고 실제로 단순하게 일회적 선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일교 관련된
아주 중장기적인 정책적인 어떤 행동적인 방향성과 관련된 것들을 인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공여자들도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목걸이만 받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줬다고 하는 측 전성배 씨의 진술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적어도 예. 이제 통일교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알선을 수재를 했다라는 부분들에 명확하게 상호 간의 인식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고려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금품들이 오고 갔는지에 있어서 일단 세 가지 공여자들이 명확하게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혐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재판장이 얘기를 할 때 이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윤영호 전 본부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곧 이어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가 있죠, 오늘.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아마 조금 뒤에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재판부가 법정으로 옮겨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김씨 재판처럼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판단 내용을 쭉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선고 형량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혐의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한 가지 더 네. 선고 공판이 잡혀 있는데 이제 윤 전 본부장 선고 뒤엔 곧바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둘의 이제 혐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둘은 지난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2달 전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이 선고가 뒤이어 있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곧바로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연관지어서 미뤄 짐작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라는 종교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떠한 그 권력적 행사 혹은 협력,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정무적 요청을 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획적으로 자신들의 자금을 사용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접촉과 로비를 진행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이제 인정된 게 앞에 김건희 1심 재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것을 담당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윤 본부장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당 쪽의 중요한 로비 대상이었던 권성동 전 의원과 관련돼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권 전 의원이 받은 어떤 금품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더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 3시라고 예정이 됐었는데 조금 시간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가 같은 재판부에서 연이어 있을 예정이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가 조작 혐의인데요. 재판부가 먼저 시세 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왜 그 특정한 같은 주식인데요. 특정한 계좌에서는 그것을 저가에 매도를 하면서 가령 이제 7,000원에 매도를 하면서 다른 계좌에서는 이 같은 주식을 훨씬 더 고가에 다시 매수하는 소위 말하는 전주는 같은데 이런 방식들의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았을 때 그것을 당연히 인식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런 점에서는 소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하거든요. 주가 조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미필적 인식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시세 조종의 인식이 있었다. 수수료 부분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1인 매매를 했는데 주식이 다시 매수가 됐을 때 이상하다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고 비정상적인 주식 매매인데 왜 의문을 갖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네, 여기서 이제 재판부가 들은 논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위 말해서 공동 정범에 이를 정도에 되는 의사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공동 가공의 의사의 정도가 A라고 할 수 있는데
그 A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은 저는 이제 한 가지 이 사건 판결과 관련돼서 공소와 관련돼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소위 주가 조작과 관련된 방조범으로서 애비적 공소 사실이 없었는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은 그 애비적 공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조 혐의와는 변론으로 하고 공동 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통상 근데 이거를 기소를 할 때 공동 정범을 주의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애비적으로 만약 인식하고 그것을 방조 용인한 그 방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애비적으로 넣는데 어쨌든 이번에 판결 선고만 봤을 때는 그런 애비적 기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는 향후에 이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해서 애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동 정범 자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일당으로서 전체적인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식하고 계획하고 한마디로 공모한 집단으로서 이 행위를 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반하는 증거들, 지금 그 과정에서 향후에 이제 소위 다툼들이 벌어지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항의를 한 증거들,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 조종 행위가 인식은 했지만은 이 전체적인 과정 전체를 다 주도적으로 장악하고 이해한 상태의 동일한 선상에 주범들과 동일한 선상의 공범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다만 재판부도 인정한 것처럼 공동 정범 방조범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 정범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방조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될 여지를 어찌 보면 열어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 얘기 들으신 분들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조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동안 시세 조종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이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 이 방조 혐의가 적용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 걸로 미뤄볼 때 공소 사실에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소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판단을 안 했다면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주의적 애비적으로 하면은 만약에 애비적으로 지금 방조에 대해서 기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 가구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동 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나아가서 이제 방조에 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오늘 선고의 내용을 봤을 때는 방조범에 대한 아예 판단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비적 공소사실이 일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판결에서 재판부가 아예 놓친 게 아니라면은 애비적 공소사실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툴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공소장 변경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사건에서 전주로서 역할을 했던 손모 씨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전체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자 짜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이런 주범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계좌를 내어줘서 이 사람들의 주가 조작 범죄를 용이하도록 한 거, 이게 방조범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유죄가 판결이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문제가 됐던 게 봐라 그럼 최소한 방조는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방조로도 기소를 안 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특검의 판단을 받아볼 그 판단과 입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판결에서 근데 애비적 공소사실 했는데 아예 선고를 안 한다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의 주된 공소사실인 공동 가공의 의사의 부분에 다시 입증하고 항소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조에 관한 부분들도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그 과거의 역사를 한번 예. 짚어드리면 일단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최초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게 지난 2020년 4월입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로 무려 6년 전인데요. 이제 공범들은 전부 재판에 넘겨져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김건희 씨 수사는 수년간 지지부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하고 이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하는 건 물론 이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다가 결국 4년 만에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최근엔 이 과정에 이 김건희 씨의 수사 관련 청탁이 있었고 이에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인데요. 당시 이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이제 주요 논리가 김 씨가 주가 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 사실을 알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주요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시세 조종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김건희 씨가 인지했다라고 이 판결을 하면서도 주가 조작 이 방조범으로 봐야지 정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세 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공동 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1심 선고를 보셨는데요. 김건희 사건 1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죄 부분 양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한 국정 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입니다.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됩니다. 물론 영리추구는 거기에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압수된 목걸이는 몰수하고 몰수되어야 할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는 현재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네. 형사보상 안내문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퇴정하시고. 네,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들으셨는데요. 지금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알선수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짚어보지 못한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떤 이유를 댔냐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걸로 볼 수 없다. 어떤 근거라고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은 오늘 재판부의 설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내용들은 일단은 명태균이 여러 여론조사들을 하고 그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것이 무상으로 제공된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특정하게 이제 소위 김건희 피고인의 어떤 입장,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졌거나, 그러니까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서 정치적 이익이 제공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여론조사들을 진행을 했고 또 그 결과들을 그 김건희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도 계속 제공함으로써 특정인을 위한 경제적 이익들을 확보하고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일단 설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는 당시 이제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김영선의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시 또 로비들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다른 제3자들한테 계속 또 그 로비들을 한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이 여론조사 제공을 통해 가지고 공천이라는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요. 이 점은 결국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그 해당되는 여론조사들이 어느 시점에서 누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당시에 특히나 이제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명태균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계속 제공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향후에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지만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이 공천 좀 해줘라 이런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의 대가가 아니었냐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그 결과로 이어진 건 아니다. 여론조사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본 거네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좀 쟁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명태균이 당시에 여론조사 등을 하고 그 결과들을 제공받음으로써 이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의 굉장히 신뢰를 얻었고 영향력을 획득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당선인이었던 이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천을 하라는 얘기까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공천과 이게 완전히 무관하다라는 지금 판시의 논리가 그대로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이제 이 재판부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명태균이 당시에 여론조사를 하고 김영선의 공천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두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말해서 어떤 로비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는지에서 단정적으로 이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당시에 당선인이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과 그것이 실제로 공천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부분들을 단순하게 공천의 심사 과정이 다수결로 결정됐다는 것만으로 그 인과관계를 단절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쪽에서도 항소를 하면서 크게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한 건 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준 것도 윤석열 이 부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포를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라고 본 거네요. 지금 이 재판부는 그렇게 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재판부는 이 여론조사와 전반적인 것들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신이 계속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한 것이지 이것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공유받거나 거기에 따라서 특정한 정치적인 행위들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돼서는 여러 녹취록 등을 통해서 당시에 윤석열 부부가 명확하게 개입해서 언급을 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금 아까 판결 선고에도 나와 있지만은 특히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당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니 이 로비와 무관하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이거는 다투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혐의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가 돼 있고 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이제 김건희 씨와 같은 혐의인 이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어제 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던 건데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좀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식 같은 이제 다음 재판 일정 그리고 계획 같은 거를 잡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부장판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김건희 씨 명태균 게이트의 선고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하겠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일정 부분 이번 1심 선고 판결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현진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이진관 재판장이 오늘 선고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변호인들에게 선고에 맞춰서 적절히 변론하면 될 듯하다 이런 얘기도 해서 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주요 인물들이 같고요. 예, 그렇고 주요 인물들의 동기와 배경들도 동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고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아직 사실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중에서도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아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자체는 선제적으로 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공천에 관한 대가, 공천에 대한 압박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언론에도 현출된 증거 자료를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이지 특별하게 명태균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리하기엔 조금은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 자체를 완전히 원용하지는 않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그 계속적으로 쟁점으로 다퉈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에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뭐 공천을 줬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개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선고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특검에서 이 결심 공판을 하면서 구형을 할 때 김건희 씨를 법 밖에 있는 사람, 법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오늘 재판부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어떤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여러 이익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익들을 받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모렴치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처신이었다는 점들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이제 이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지위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을 문란하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적들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오늘 선고가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재판이 두 개 또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과정들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번 사건에서 형량 부분들이 이제 원래 구형량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형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주가 조작이었는데 주가 조작 전체가 통째로 이제 무죄로 날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밝힌 것처럼 미필적 인식이 있다라는 일응에 그럴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남기고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만약에 방조죄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재판부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신이 위법한 것으로서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징하게 인식을 하면서도 사실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이 사건을 엄단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양형을 정한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심 선고는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